지금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알바를 안 줘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른들 안 뽑아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해고를 더 많이 시킬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마음이 무너질 때조차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은 이 질문을 위기의 현장에서 가장 오래 또 가장 깊이 맞이해온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시죠. 우리 김현수 교수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더 통합되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이고요. 예. 안산마음건강센터장을 현재 맡고 있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맞아요. 그런 대안 공간인 별의 친구들 또는 성장학교별 교장 대표 이런 네. 쪽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하여튼 제가 부르는 곳에 네. 이렇게 부응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는데 바쁘셔요. 이제 여러 네. 가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은 한 20년 넘게 항상 그 위기의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계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크게 달라진 지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개인화되고 고도화되고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 말로 하면 정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초코파이 잘 안 먹어서 그런가?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을 전문가 그룹이라는 분들이 등장해서 커버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그런 제도적 지원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렉이라고 하죠. 뭔가 여러 가지 지체가 되는, 생각은 있지만 되지는 않는, 그렇다고 예전처럼 온정이 넘치는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큰 이제 이행기 속에 우리가 계속 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반이 되는 정도만이 사라졌고, 네. 그러니까 위기를 경험하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랄까 그런 것도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 차원에서 해결한다. 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대가족이 있고 때는. 그런 지역사회와 학대 가족의 기반이 있었다면 지금은 부모 없으면 안 되고 형제도 없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단위가 일단 가족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필요한데 지역사회도 해체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가 그런 사회적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 여러 돌봄과 복지와 존중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은 또 이제 자살 예방 현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 예방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게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살아갈 힘이 완전히 다 고갈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판단하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본에서 이제 시작된 표현인데 죽으려고 한다기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린다. 일본도 꽤 높은 편이잖아요. 뭐 예전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낮아져서 나름 이제 자살 예방 정책에 성공한 국가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말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우리 사회가 높은 경쟁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인간관계가 되게 각박하고 뭐 직장 괴롭힘,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뭐 이런 관계의 어려움도 크고 반면 이제 우리가 각제도상이라고 하잖아요. 각자도생.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분위기는 확실히 없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고 누군가와 나의 연결이 없다. 이런 심정에 처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일본도 조금 뭐 경쟁도 심하고 우리랑 좀 비슷한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자살 예방에 좀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뭐가 있었나요? 이제 아무래도 자살 예방에 관한 법을 우린 좀 국가가 주도해서 정했는데 일본은 유족들이 주도해서 법을 정하면서 어떤 법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자살자들의 현실을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까지도 자살 예방 사업이 복지부 중심의 사업인데 일본은 전부처 사업이라고 해요. 모든 부처에. 모든 부처가 왜냐하면 생명의 위기에 대한 경고 신호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의사나 정신보건 관련된 사람들만은 아니잖아요. 은행의 부채를 담당하는 직원도 알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전기 계측 요원도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고립과 단절이 있는 곳에 자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부처 정책 이런 것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저희는 여전히 일부 부처의 그런 문제이고 현재 우리 사회의 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국민적인 대응은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세월호 참사에도 네. 뭐 저도 잠깐 3년 동안 3년 잠깐 아니죠. 긴 시간 동안 함께 예, 또 예. 봉사를 해주셨죠. 아까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가 잘 버텨내야 이게 참사를 경험한 분들이 정말 그래도 숨쉴 공간을 얻는데 집단적 트라우마를 회복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여러 우리 사회에 불행한 사건이 네. 있었지만 아마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로 세월호 참사라고 네. 생각해요. 좀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는 추억을 남기는 과정에서 그 거대한 배가 침몰을 했는데 그거를 온 국민이 시청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런 장면을 노출하고 시청하는 것으로도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계 방송을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한 무력감, 분노, 죄책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국민이 가지고 또 아마 그 부모와 관련된 분들은 이제 더 큰 그런 정신적 충격과 동시에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지역 전체가 상가처럼 변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집단적 트라우마가 사회적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에 관해서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만족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세월은 계속하고 여러 가지 2차적 가해로 인해서 세월은 10년이 지났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이제 마음의 상처가 큰 상태고 그때 아버님들이 이제 다 50대 후반 60대로 그렇죠. 들어서게 됐는데 자기가 죽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별로 이루어진 게 없고 그래서 자기도 삶의 의미를 잃었다라고 하는 아버님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집단 트라우마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오랫동안 진료해온 분들이 아마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 그 미국의 주디스 허먼이라고 하버드에서 정신과 하셨던 교수님인데 본인의 저서에서 마지막이라고 쓴 책의 제목은 진실과 회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집단 트라우마 해결은 치유로만은 가능하지 않고 그렇지. 결국 정의, 네. 이 사회적 정의와 참사의 의미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16 가족들도 이제 단지 자신들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 트라우마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생명안전기본법 이런 걸 제정하는데도 4.16 가족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자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는 그런 정신적 외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억울함을 회복하고 사회적 수용이 일어나려면 결국 정의가 실현돼야 돼서 정의가 치료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세대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들이 많은 당연히 얻어야 될 뭐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들을 상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상실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 이 발달해야 하는 시기에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이 평상시 친구를 만나고 외출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절반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제 사회적 경험의 박탈, 사회와의 분리 이거를 겪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결손과 결핍과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비를 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미국의 소아정신과협회, 소아병원협회는 2022년 10월에 이 정도 동안의 이제 소셜 액티비티, 사회적 활동이 감소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큰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응급을 선포하고 이 친구들이 다시 학교를 오거나 사회로 나왔을 때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진료를 더 빨리 보는 패스트 트랙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많은 정책이 있었는데 저희는 딱 그때 AI 교과서 써야 된다. 이 아이들의 트라우마나 결핍이나 관계에 대한 대책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어요. 소아청소년 진료를 지금 뭐 3년 기다려야 된다, 6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학교나 지역사회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못한 공부나 다시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압박하고 하니까 지금 우울증 환자도 엄청 늘었고 불안증 환자도 엄청 늘었고 작년에 국정감사 때 여러 의원들이 애들이 정말 얼마나 우울해졌냐 이런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라고 해서 봤더니 현재 2025년에 우울증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집단은 아동이에요. 아동 중에서도 초등학생 우울증이
딱 2배로 늘었어요. 2배. 다른 세대도 우울한 그룹이 뭐 30% 늘었다, 40% 늘어나는데 뭐. 초등학생 우울증은 100%.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이 성인 환자도 보고 애들 환자도 봤는데 초등학생만 봐도 진료가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애들은 이렇게 많이 아픈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학교 수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학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계속 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코로나 세대가 잃은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얼굴. 집에서도 얼굴 안 보고 스마트폰 하고 컴퓨터 보고 탭으로 인강 듣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굴을 쳐다보는 일이 과거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사실 모든 사회적 작용은 얼굴 봄으로 시작하잖아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AI가 이제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소통 능력도 떨어지고. 네. 앞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청년이 됐을 때 운동형 외톨이처럼 더 많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거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소홀히 했던 사회정서교육 그게 정말 코로나를 겪었던 우리 학창 시절을 지내는 친구들에게 정말 절실할 것 같네요. 얼굴을 마주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여러 차원의 대안 중에 다른 나라들도 사회정서 학습을 제일 중요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알고 타인의 감정을 알고 소통도 하고 또 화가 났다고 해서 화 내지 않고 집에서야 화가 나면 화를 내도 되지만 사회적 공간에서 집에서처럼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간에서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고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기대한 것처럼 친구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회정서 학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중요한 대안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요즘 애들은 얘네들 좀 너무 예민해. 상처를 잘 받아. 너무 무기력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아이들 개인의 문제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사회적 구조가 보내는 신호 같은 걸까요? 20세기 초중반까지 이끌었던 5인 가족 그게 많은 나라가 무너졌죠. 저희는 아마 더 심각하게 빠르게 무너진 사회인 것 같아요. 저희 서울시만 통계로 보더라도 3명 가족이 표준이 아니라 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는 건 그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인간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끝. 요즘은 사촌 안 만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 가도 바글바글 교실에 70명 그 60명 70명 사이에서 눈치 보고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사회성을 다 사용하던 그 시절과 지금 뭐 교실에 20, 30명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친밀한 인간관계의 폭이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큰다는 거를 우리 좀 어른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옛날 생각하고 야 너 이거 왜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왜 이렇게 눈치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사실 그 말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고립의 시대 속에서 굉장히 외롭게 그런데 매우 경쟁을 강요받는 이제 많이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거나 자책하는 아이들이 과거보다 진짜 많이 늘어나 있어요. 우리 교수님을 아는 많은 분들이 교육학자도 아니신데 10년 넘게 대안학교, 성장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신다. 그게 대단하신 일이에요.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실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게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 이유로 소년교도소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셨구나. 근무하는 동안 또 OECD에서 나온 빈곤에 관한 보고서를 봤어요. 3가지인데 배움이 중단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속이 없으면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어쨌든 빈곤과 소속을 가지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좋은 어른이 필요하죠. 소년교도소에 얘네들이 이게 다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좋은 어른이 없고 가정은 파괴된 애들이 진짜 많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진료를 하는데 가출 쉼터에서 애들이 오거나 보육원에서 오거나 어쨌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민 끝에 치유적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를 해보자. 그래서 2002년도에 치유적 대안학교 별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치유형 학교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영감을 받고 시작해서 거의 이제 만 23년 동안 장기 교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그 학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친구란 존재를 선물한 것, 그다음에 자기를 좋아하는 집단 안에 자기가 있었다는 소속감을 선물한 네. 것, 네.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늘 이제 보람 있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고, 예, 예. 저희조차도 사실 그런 게 실패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데 저는 어쨌든 이제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소속감을 줘서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아이들한테는 삶의 큰 힘인데, 우리가 그야말로 경쟁 체제다 보니까 소속시키기보다는 가끔 이제 이런 배제의 경험이 학교가 주는 큰 상처구나 이제 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쓰신 무기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보면 네. 교수님은 무기력을 그냥 개인의 나약함으로 네. 이제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무기력,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상태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계에서 제일 무기력한 나라, 그럼 예전에 일본을 말했던 것 같아요. 예. 은둔형 외톨이, 예, 히키코모리, 예. 그다음에 이지메, 그다음에 부등교. 음. 초중생은 학교 안 오고 청년들은 집에서 안 나가고.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간단한 분석을 보면 입시 경쟁이 심하고 가족들은 멀어지고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그 상황 지금 예. 우리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저희도 네. 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회에서 살지 못하겠다, 예. 이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규모가 50만 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속상한 게 청년들이 와서 아버지가 알바도 못 구하냐 이런 얘기 하신다고 하지만 네. 지금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알바를 안 줘요. 차라리 50대 퇴직자를 뽑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바꿨고, 온갖 키오스크를 포함한 여러 산업적인 혁신이 옛날 같은 알바 자리도 없앴고, 그러니까 알바 자리를 구한다는 게 더 어렵네요. 부모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사회적 상황을 모르고 혼내는 거.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빨리 그런 거라도 해라. 그다음에 무슨 취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20대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어른에 대한 불만과 어른에 대한 미움인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른들 안 뽑아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해고를 더 많이 시킬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 20대 재벌에 공채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몇만 명을 좋은 기업들이 젊은이들을 뽑아주는 제도가 있을 때 살았던 분들하고 막 사회가 발전하고 고성장이고 일거리가 넘치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금세 취업할 수 있고 졸업하면 취업이다, 이런 시절과 지금은 졸업해도 취업할 자리도 없고 좋은 기업 취업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진짜 젊은이를 대거 뽑아주는 그런 연례 행사는 사라진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청년을 뽑지 않는 사회, 청년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 사회가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진 사회니까 지금 청년들의 무기력을 삶의 의욕이 없어서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른의 중요한 책무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사회적 성공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본질적인 뭐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사회의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 1인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타인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집을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아기를 키울 자신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엄마 말대로 민폐 끼치지 않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위축되고 철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바라는 게 뭐 소확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큰 거 안 바란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걸 바라냐 이제 물어볼 때 청년들은 지금 당장은 이해를 바란대, 이해. 그래서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경해 있는 20대 청년들이 설이나 추석 때 얼마나 내려가나, 아니 뭐 30% 내려가고 70%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명절 때 피해야 할 말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는 채로 가서 당하고 오느니 그냥 안 가겠다. 그래서 현재의 청년들이 바라는 건 이해고, 확실히 현재의 청년들은 생존 이상으로 그런 행복에 대한 바람이 더 큰데, 우리 사회가 행복의 조건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어떤 사회의 전형,
행복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집이 필요하다, 학력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그렇죠. 기준을 또 높게 네, 놓으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받는 너무 고통이 커서 새로운 행복에 대한 기준,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이런 게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청년 세대가 바라는 그런 새로운 행복의 개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게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해오신 그동안의 일들, 뭐 자살 예방이라든지 뭐 위기 지원, 트라우마 회복, 공동체 활동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이걸 다 연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람을 살리는 연결. 그건 뭔가요? 저도 사실 이제 굉장히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돼서 특히 이제 애착 이론에 저는 이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너를 조절하는 게 누구냐, 나를 조절하는 게 누구냐, 당연히 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착 이론 세계에서는 나를 조절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가족, 쉬운 말로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학교 가서 기분 좋게 공부하기란 어렵다. 결국 이제 나를 조절하는 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 나를 둘러싼 타인이 이제 자기를 조절한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 이제 트라우마가 많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개인의 노력 말고 타인의 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죽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는 것도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외상후 성장의 증거예요. 사실 수많은 연결 중에 어쨌든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사실 천국이에요. 타인이 나에게 성장과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았으면 좋겠고 타인이 우리를 생존 가능하게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 사회가 좀 더 알아서 타인을 새롭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제일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해오는 동안 깨닫고 이제 타인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회가 잘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트라우마 환자를 많이 치료하면서 느꼈던 거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지탱이라고 하는 단어더라.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언, 어떤 자원, 사람, 연결 이런 게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난 혼자예요. 아직까지 나는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타인이 없어요. 그렇게 혼자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혼자 지내고 타인에 대한 기대도 커질 때도 있어요. 좀 날 좀 도와주지, 나한테 좀 잘해주지. 그러니까. 설령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줄 가능성은 없어요. 뭐 50%만 해도 저도 정말 다행이죠. 그렇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타인의 발견이에요. 타인을 새롭게 발견하자. 그 타인이 나를 꼭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타인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도 조금 안전한 누군가를 좀 연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뭐 정신건강 또 마음건강 전문가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 다행스러운 건 이제 온라인 접속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마인드 카페 같은 데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얼마나 접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코너가 대담한 사람들이에요. 대담하게 한 길을 걸어온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출연 소감과 더불어서 이 말은 꼭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한마디 있으시면 뭐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행복하기를 되게 바라는데 행복에 대한 이론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럼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계시고 얼마나 행복한 애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다. 행복은 빈도다. 빈도 얘기 더 많이 하죠. 요즘에. 이것보다 실제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반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을 빨리 돌아오는 거.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돌리는 거. 빨리 전환시키고 빠져나오는 거. 고통의 늪으로 가지 않고 점프하는 거.
그래서 야, 멋있다. 예. 저는 이제 강도도 아니고 빈도도 아니고 자신의 불행감을 짧게 할 수 있는 능력, 음. 이게 이제 사실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이 나쁠 때 긍정적으로 살짝 비껴서 살짝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자주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다. 더 좋은 행복에 가까이 가실 수 있다. 행복의 또 다른 어떤 첫 번째 단추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우리 교수님 주변에 뭐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신데 좀 추천을 받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 추천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분 아니, 저는 변호사님 중에서 저랑 비슷한 일도 많이 하셨고 오, 예. 법조에 계시니까 또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법무법인 공감이라는 오, 알죠. 공감법인의 예. 황필규 변호사님 추천하고 예, 싶어요. 예. 그분도 나름 대담하게 예, 온갖 그럼요. 예, 현장에서 예. 예전에 세월호 때도 같이 있었는데 그 후에 예. 아주 다양한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대담함이라는 그런 이슈에 잘 맞을 것 같아서 황필규 변호사님 연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쁜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고맙습니다. 활발한 활동 저희가 네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